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조공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예물을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조공무역이라고 해서 그 조공을 바치면 그 황제국은 반대급부로 이 답례품을 주어야 했는데 받은 물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건을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때문에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공을 보내는 국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말과 은, 그 사냥용 매, 해동청, 인삼 등을 중국에 보내고 대신에 서적과 비단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조국의 목록 가운데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공료는 마치 물건처럼 그 약한 나라가 강대국, 황제국에 조공의 한 그 품목으로 그 여자를 가져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의 원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공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 신라 시대에도 그 공료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오히려 당나라 태종과 현종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신라에서 보낸 공료를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몽골의 원나라가 이게 점점 커지고 대제국이 되면서 이제는 몽골족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그 군인들도 편입을 시키게 되었고, 이들을 원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그 많은 신부감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 이 공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고려도 해당이 됩니다. 고려시대에 기록된 공료에 대한 그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말 고려사 저료에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기록에 따르면 1574년 원나라에서 그 원나라 군인들의 아내가 될 고려 여인들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려는 선발해서 보냈는데, 여인들이 떠난 후 길에서는 그 가족과 친지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해인 제1차 영웅연합군에 일본 원정이 있었는데, 원나라는 젊은 고려의 남성들을 일본 침공을 위한 병사로 징집했고, 여성들은 공료로 보내졌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원나라의 공료 요구는 총 80년간 50여 차례였지만은, 이것은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 이외에 그 것까지 합하면은 수천 명의 고려 여인들이 인간 공물인 공료가 되어 고향을 떠나 원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후였던 기황후 역시 공료 출신입니다. 드라마 기황후에서는 그 하지훈 배우가 워낙에 좀 외모도 좋고 연기도 잘해서 좀 잘 포장이 돼서 그렇지, 명성황후, 민비가 있다면은 고려 말에 기황후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아주 그냥 그 역대급 악녀였습니다. 기황후는 같은 고려인 출신이지만은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에 공료를 요구하고, 그 공료들을 주변의 측근과 그 다른 그 원나라 신하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쌓였습니다. 공료의 조건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그 미모를 갖춘 양갓집 교수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민이 아니라 최소한 평민계급 이상이 대상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양반집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신분을 속여서 보내기도 했지만은, 중국 사진 측에서 이를 문제 삼게 되면 그 조정에서는 막대한 뇌물을 써서 무마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료를 바치는 상황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1408년 태종 시기에는 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30명을 선발했고, 이 가운데 7명을 뽑아 명나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선발된 7명의 교수들은 몸이 아픈 척을 하거나 그 바늘로 얼굴을 막 긁어서 좀 이렇게 상하게 해서 명나라 사신에게 퇴짜를 받게 됩니다. 이에 태종은 다시 처녀들을 찾게 했는데, 이때 딸을 숨기려 하거나 편법을 쓰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공료로 보내지게 되면 모두가 황제의 그 비빈이 되거나 궁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출신 성분, 건강, 외모로 이 등급을 나누어서 그 황제의 비가 되거나 또는 황제의 신하에 주어지기도 하고, 이마저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엔 기방으로 팔려가서 일생을 기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양반집 교수를 이역만리 떨어진 중국의 기생집으로 끌려가게 되고, 대부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도 공료는 계속 보내지게 되었는데, 세종대왕은 수차례 명나라에 사정을 해서 대신 명주와 인삼, 해동청에 양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료 조공은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공료를 중단했어도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식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도 명나라 사진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비공식적으로 공료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521년 조선 중종 16년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만큼 그 공료를 준비했지만은 당시 명나라 황제 정덕제가 죽게 되면서 이 공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다행스러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세종과 세조 때 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한화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좀 이렇게 인물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태종 시절 첫째 누이가 명나라 공료로 보내졌습니다. 그 첫째 누이 여비는 중국어가 능통했고 미모와 지성이 뛰어나서 영락제에게 이쁨을 받았지만은 공료로 온 지 3년 만에 영락제가 죽게 되자 순장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장은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황제 후궁에 첩으로 끌려오고도 서러운데 나중에 황제가 죽으면은 순장까지 강요당해 사실상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죽어서도 황제를 모시라고 해서 생매장을 하거나 죽인 후 함께 묻는 행위인데, 보통 이 순장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에는 있던 것으로 고대 오리엔트 지방이나 초기 그리스 사회,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이 순장제도가 덮어졌는데, 이런 고대 시대에나 있었던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명나라에서 행해지게 된 데에는 주원장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중국도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한동안 이 순장제도를 이렇게 없앴다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 근데 이때는 그 한족으로서도 그 송나라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그 한족이 중원을 차지하게 된 셈인데, 송나라 경우에도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중국 대부분 주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원나라 때에는 한족은 아예 몽골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주원장의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당나라가 무너지게 시작한 것은 측천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황제가 죽고 그 비빈을 순장하게 되면은 그 외척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도 방지하고 이전 황제와 황궁의 비밀 유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주원장이 죽고 그의 손자 주윤무가 황제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았거나 황제가 살아생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비빈들은 모두 순장을 당하게 됩니다. 주원장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순장은 이어졌는데,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순장된 그 비빈의 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 선덕제에게 그동안 조선을 다녀왔던 명나라 환관들이 이 죽은 한씨의 막내 동생도 그렇게 그 외모가 빼어나다고 이렇게 아첨을 하였는데요. 근데 청주 한씨 집안이 좀 미남미녀였었는지 다들 이쁘고 이렇게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학은 그 젊은 시절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 황제가 너 정말 잘생겼구나, 내 사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결국 한학의 막내 동생 한계란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한계란은 마침 병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오빠 한학이 한약을 구해서 그 동생에게 먹이니까 이 한씨는 약을 먹지 않고 오빠를 이렇게 쏘아 붙이게 되는데, 언니를 이미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또 얼마나 더 권세를 누리려고 약까지 쓰려 합니까? 이렇게 독서를 내뱉고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침구를 찢고 아끼던 재물들을 모두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세종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중국으로 떠날 때 백성들은 그 행차를 바라보며 언니가 공료가 되어 순장이 된 것도 애석한데 이번에는 동생이 또 간다며 탄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는 선덕제가 죽은 후에 어떻게 차마 자매를 순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순장되지 않았고, 전통제, 경태제, 성화제 이렇게까지 명나라 4대에 걸쳐 황실의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학은 시간이 흘러 명나라에 공료로 두 누이를 보낸 것에 이어 조선 왕실과도 사돈을 맺는데, 그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즉 세조와 사돈이 됩니다. 한학은 자신의 딸을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과 결혼시키는데, 훗날 그녀가 바로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친할머니인 인수대비가 됩니다. 조선의 공료는 임진왜란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만주족의 청나라가 다시 중원을 제패하면서 인조 효종 때 재개되었는데,
청나라 초기 32명이 공료로 보내진 이후에는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보내진 공료와 순장이라는 야만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